세기의 불륜이라 불렸던 사랑.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사랑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왕위를 버렸고, 누군가는 명예를 잃었으며, 또 어떤 이는 그 사랑 하나로 세상의 비난을 모두 떠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묻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욕망이었을까? 도덕은 선과 악으로 나누려 하지만 감정은 늘 그 경계 바깥에서 피어납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질서와 충돌하는 감정이며 때로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 가장 큰 죄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불륜의 이야기들은 결국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외로움, 결핍, 자기 존재에 대한 갈망,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한 건 단지 사랑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덕의 잣대 너머에 숨겨진 인간의 진심을 바라보려 합니다. 왕관보다 사랑을 택한 남자, 세상의 규범을 거슬러 진실을 좇은 여인들,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흔적들, 세기의 불륜 스캔들. 이건 단순히 불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가장 인간적인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 불꽃처럼 살다 간 사랑. 할리우드의 역사에서 이보다 더 격정적이었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 두 사람은 1960년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독점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영화 클레오파트라의 촬영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였고, 그는 셰익스피어의 무대를 장악한 영국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카메라가 꺼진 순간에도 서로의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예술의 연장선이자 현실의 폭풍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리처드를 내 영혼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리처드는 그녀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 속에는 언제나 술과 시, 그리고 사랑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강하고 집요하며 완벽을 갈망했습니다. 그 열정은 사랑을 불태웠고 결국 그 불이 서로를 태웠습니다.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 세상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리처드가 준 보석을 내 생의 눈물이라 불렀고 그는 죽기 전까지 그녀에게 너는 내 유일한 연극이었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불륜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의 찬미로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욕망이 아니라 진심이 낳은 파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때로 완성보다 불완전 속에서 더 순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과 감정을 가장 뜨겁게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함께 지옥을 만들었지만 그 지옥에서도 사랑이 피어났다. 엘리자베스와 리처드의 사랑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동시에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시, 그리고 비극이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와 월리스 심프슨, 왕위를 버린 사랑. 사랑 때문에 세상을 바꾼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8세, 영국의 국왕이었죠. 그는 왕관보다 한 여인을 택했습니다. 그 여인은 두 번의 결혼 경력이 있는 미국 여성, 월리스 심프슨이었습니다. 1936년 에드워드는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버린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왕의 결혼은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민은 분노했고 교회는 반대했습니다. 왕의 결혼 상대가 이혼녀라는 사실은 당시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오직 월리스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닌 윈저 공작이라 불리게 되었고 역사는 그를 왕관을 버린 남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런던을 떠나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매일 같은 말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잃었지만 서로를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순수함보다 그 사랑이 견뎌야 했던 현실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왕의 선택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무와 자유, 체면과 진심의 충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무책임하다고 했지만 그의 사랑은 한 인간으로서 가장 솔직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국 왕실은 여전히 그 사건을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에드워드는 왕위를 잃었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단 한순간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삶을 버렸지만 사랑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 진실한 사랑을 향한 반역. 그는 시대의 도덕에 맞섰던 작가였습니다. 프랑스의 문호, 앙드레 지드. 그는 문학으로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와 고뇌를 감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내내 깊은 공허와 혼란 속에 살았습니다. 이성의 틀 안에 갇힌 자신의 감정을 결국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성에게 끌렸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솔직함은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도덕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의 고백은 타락이었고 그의 사랑은 죄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드는 말했습니다. 거짓된 결혼은 죄이며 거짓된 사랑은 더 큰 죄다. 그는 불륜과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간이 가진 가장 솔직한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진실이란 사회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는 문학을 통해 사랑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이 있느냐의 문제다. 그의 작품에는 죄책감, 열정, 자기 혐오, 그리고 구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덕과 욕망, 신앙과 진실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바로 그의 문학이었고 그의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지드는 종종 금기를 깬 작가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부순 것은 금기가 아니라 위선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감정의 진실 앞에서 눈을 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 앞에서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제국을 흔든 사랑. 역사 속 사랑 이야기 중 이보다 더 극적이고 장대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역사와 제국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클레오파트라는 지성과 미모, 정치적 감각을 모두 갖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의 연인이었고 그가 죽은 뒤엔 로마의 또 다른 권력자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정치적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서로에게 깊이 빠져듭니다. 로마는 그들의 관계를 불경으로 보았고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곧 로마와 이집트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조국보다 사랑을 선택했고 결국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며 역사는 그를 반역자로 기록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날 안토니우스는 자결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본 얼굴은 사랑하는 여인 클레오파트라의 눈동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따라 독사에 물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을 불태웠고 그 불길 속에서 제국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격정적인 인간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비극이라 부르지만 그들의 사랑은 어쩌면 가장 순수한 자기희생의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권력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왕좌도, 군대도, 명예도 그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건 파멸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완전한 감정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그건 신에게서 금지된 사랑을 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영원한 증언입니다. 프랑스와 미테랑과 앤 파인, 대통령의 이중 삶.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와 미테랑은 정치적으로는 냉철한 전략가였지만 사적으로는 감정에 충실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상징이자 공화국의 아버지로 불렸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간 세상이 모르는 사랑을 지켜온 남자, 앤 파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1960년대 초반, 미테랑이 아직 정치적 야망으로 불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예술가이자 고요하고 내면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공개될 수 없는 운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십 년간 편지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연설문 속 감정의 결은 종종 그녀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의 언어 뒤에는 한 남자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1996년, 장례식장에 두 여인이 나란히 섰습니다. 공식 부인 다니엘, 그리고 평생의 연인 앤 파인. 프랑스 국민들은 그때서야 대통령이 가진 두 개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프랑스 사회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었고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었다. 그 사건은 한 국가의 도덕을 흔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인간성의 경계가 얼마나 복잡한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치인은 완벽한 인형이 아닙니다. 그 역시 외로움 속에서 이해받고 싶어하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죄로 여겨질지라도 그 속에는 가장 인간적인 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륜이 아니라 외로움과 진실이 만든 인간의 초상화. 미테랑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해 줍니다. 사랑은 숨겨진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다. 불륜의 본질은 욕망이 아니라 결핍이다. 사람들은 흔히 불륜을 욕망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불륜의 근원은 결핍에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 이해받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나 자신이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허무함. 이 결핍들이 사람을 위험한 감정으로 이끌고 그곳에서 금지된 사랑이 싹틉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륜이란 사랑을 향한 탈선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눈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감정적 결핍의 보상이라 부릅니다. 즉, 결혼 생활에서 감정적 교류가 사라질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륜의 도덕적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도덕은 외부의 기준이지만 결핍은 마음속의 공허입니다. 그 공허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금지된 감정의 불빛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 불빛이 죄일지라도 그 순간 그들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확신을 느끼는 겁니다. 불륜이란 결국 사랑의 왜곡된 형태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욕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존재하고 싶다는 깊은 외침입니다. 그렇기에 비난보다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그 결핍을 통해서만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금기는 도덕이 정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여전히 인간이 결정한다. 도덕과 사랑의 경계, 시대가 죄를 만든다. 사람들은 불륜을 말할 때 언제나 도덕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도덕이란 시대의 산물일 뿐입니다. 중세 시대의 간통은 죽음의 죄였고 19세기 유럽의 상류 사회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연인을 두는 일이 공공연했습니다. 동양에서도 첩이라는 제도가 합법이었죠.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부도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즉, 사랑이 죄가 되는 이유는 사랑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가 정한 규범의 틀 때문이었습니다. 도덕은 사회를 지키지만 때로는 인간을 억압합니다. 사랑은 질서에 맞지 않기에 언제나 도덕의 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이 변할 때마다 사랑의 정의 역시 달라졌습니다. 19세기의 작가 조르주 상드는 결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연애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오늘날 그녀는 자기 인생을 선택한 선구적 여성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바뀌자 그 사랑의 의미가 달라졌던 것이죠. 사랑의 도덕은 결국 누가 시대를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평가할 때 그 사랑이 속한 시간의 배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도덕이 죄를 만들었지만 시간은 그 죄를 이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사랑이란 언제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이 있었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도덕으로 재단하면 모두 죄인이 되고 이해로 바라보면 모두 인간이 됩니다.
도덕은 사회를 움직이지만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시대마다 사랑의 정의가 바뀌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인간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죄를 만들었을 뿐 인간의 마음은 늘 같았다. 에필로그, 사랑은 해석의 문제다. 세상은 사랑을 판단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죄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진심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요. 그저 각자의 시선과 시간, 그리고 마음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뿐입니다. 왕위를 버린 사랑, 명예를 잃은 사랑,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지켜낸 사랑들. 그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공통된 진심이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 사랑은 도덕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시대가 죄를 만들었고 시간이 그것을 용서했습니다. 결국 역사가 남긴 건 스캔들이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 삶을 증명하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니까요. 지금까지 시니어의 유익한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